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지금 제 앞에 똑같은 치킨집, 똑같은 메뉴의 영수증 두 장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매장에서 직접 먹었을 때 받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무료 배달 앱으로 주문했을 때 받은 겁니다. 아, 비교가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앱 영수증에 배달비 0원이라고 아주 굵게 쓰여 있거든요. 네, 눈에 확 띄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장 가격은 21,000원인데 앱 최종 결제액은 24,000원이에요. 배달은 공짜였는데 왜 3,000원이 더 나간 걸까요? 바로 그 3,000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이 바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2024년 봄에 시작된 이른바 무료 배달 전쟁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외식 문화랑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달비가 없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배달비가 메뉴판 속으로 그냥 숨어버린 현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플랫폼의 아주 정교한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서울 관악구의 한 족발집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아, 그 사례가 아주 상징적이죠. 7년 만에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는데 가게를 내놓을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돈은 더 많이 버는데 가게를 접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이죠? 그 모순의 중심에는요,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수수료 구조요? 네, 자료를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들은 월 88,000원, 이런 고정 광고비만 내면 됐어요. 아, 그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깃발 꽂는 거요? 그쵸. 일종의 월세 같은 개념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탐스러운 무료 배달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요, 네.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따라야 합니다. 주문 금액의 9.8%를 수수료로 내는 정률제,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죠. 잠깐만요. 9.8%요? 그게 순수 중개 수수료인가요? 보통 카드 결제 수수료나 다른 부대 비용은 또 별도로 붙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그 9.8%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이라고요? 네. 자료에 나온 4만 원짜리 족발 세트를 예로 들어보죠. 소비자가 4만 원을 결제하면 먼저 중개 수수료 9.8%인 3,920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일부 부담하는 배달비가 평균 한 2,900원 정도 추가되고요. 또 카드 결제 수수료랑 부가세까지 더하면 플랫폼이랑 관련 회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약 12,000원에 달하게 됩니다. 4만 원을 팔아서 12,000원이요? 네. 거의 30%가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와, 저도 지난주에 족발 시켜 먹었는데 제가 낸 돈의 3분의 1 가까이가 사장님 주머니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자료 개선에 따르면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빼면 사장님 손에 2,000원 남짓 남는다니 이건 뭐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사장님이 월 매출 4,500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도 많이 팔수록 플랫폼만 불려주는 구조라면서 가게를 내놓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익 없는 번영인 셈이죠. 그럼 그냥 무료 배달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를 를 달지 않으면 당신 가게는 앱 상단에 노출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사실상 강요하는 거죠. 소비자 눈에 띄지 않는 가게는 뭐 존재하지 않는 가게나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손님을 만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9.8%짜리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메뉴 가격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국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영수증의 3,000원 차이는 사장님의 탐욕이 아니었네요. 네, 그 가두리양 식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비명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원 배달의 비용을 플랫폼 기업이 대신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비용은 가게 사장님의 이익 감소와 결국 메뉴 가격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플랫폼 기업들도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출혈 경쟁이죠. 사장님도 힘들고 소비자라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고 플랫폼도 적자를 본다. 이건 모두가 지는 게임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경쟁을 시작한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분석의 핵심은 이 전쟁의 진짜 목표가 배달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지적합니다. 2024년부터의 흐름을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해지죠. 잠깐만요.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으로 무료 배달을 묶고 배달의 민족이 배민클럽을 만든 걸 보면 알겠습니다. 이건 배달 경쟁이 아니라 구독자 확보 전쟁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일단 월회비를 내는 구독자로 만들어 우리를 묶어두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앱으로 잘 안 넘어갈 테니까요. 넷플릭스 구독하면 왓챠나 디즈니 플러스는 잘 안 보게 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 락인 효과를 노린 겁니다. 배달앱이 단순한 음식점 중개소에서 매달 고정적인 돈을 내는 구독 서비스로 변모한 거죠. 그렇게 특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완성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겠죠. 그렇죠. 가격 결정권은 서서히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신호탄을 봤어요. 자료에서 언급하듯 2024년 말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대폭 인상됐죠. 아, 맞아요. 그때 정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무료 배달이라는 편리함에 길들여진 우리는 이제 구독료가 올라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은 구독 경제로 저희를 가두고 사장님들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경제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물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게 있다는 식으로요.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통계의 왜곡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세트가 매장에서는 8,000원인데 배달앱에서는 9,500원이라고 해보죠. 네. 하지만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이런 이중 가격의 함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조사 방식이 주로 매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랑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와, 그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라는 거네요. 네. 자료에서 이걸 디지털 봉건주의라고 표현한 게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 비유가 아주 날카롭죠. 식당 사장님은 플랫폼이라는 영주에게 수수료를 바치는 소장농,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는 결국 영주의 곡간을 채워주는 납세자가 되었다는 비유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느껴지네요. 우리의 밥상이 거대 테크 기업의 인질이 된 셈이라는 자료의 지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배달앱 시장은 두 기업이 90% 이상을 장악한 과점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수료를 더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정부가 뒤늦게 상생협의체 같은 걸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거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암울하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것 같고요.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비싸다고 분평만 할 순 없잖아요. 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이 있긴 하던데요. 네, 아주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같은 소비자에겐 귀찮음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라고 조언해요. 귀찮음의 비용이요? 네, 앱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해서 그 가게 이름을 지도 앱에 검색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매장 메뉴판 사진이 있다면 앱 가격과 비교해보는 거죠. 차이가 꽤 난다면 직접 가서 포장해 오거나 가게에 직접 전화를 걸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장님, 전화 주문하면 뭐 더 주시나요? 이렇게요? 하긴 사장님 입장에선 9.8%나 되는 수수료를 플랫폼에 내느니 손님에게 콜라 한 병 더 주는 게 훨씬 이득이겠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장님들도 반길 확률이 높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료는 특정 플랫폼에 충성하는 우수 고객이 아니라 언제든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탈 준비가 된 철새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새 소비자요? 네. 그래야 플랫폼이 소비자를 두려워하고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구독 경제의 맹점을 역이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바쁜 저녁 시간에 가게에 일일이 전화해서 메뉴 설명하고 주문하는 건 앱으로 터치 몇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잖아요. 물론입니다. 매번 그렇게 하긴 어렵겠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선택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아, 선택권. 전화나 포장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끔씩이라도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0명의 소비자가 모두 앱을 쓸 때와 10명이라도 다른 선택을 할 때 플랫폼이 느끼는 압박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자는 제언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은 실천이네요. 그럼 이 구조에서 가장 힘든 사장님들을 위한 조언은 어떤 게 있었나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배달앱 의존도를 줄여야 산다고 강조합니다.
플랫폼은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든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배달앱을 통해 처음 온 손님을 어떻게든 내 단골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앱의 그 막강한 마케팅을 개인이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작지만 꾸준한 시도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포장 용기 안에 전화 주문 시 사이드 메뉴 서비스 같은 작은 쿠폰을 넣는 거예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자체적으로 스탬프 적립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핵심은 플랫폼이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셈이죠. 또 배달 전용 메뉴의 원가율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를 개발해서 손님을 가게로 직접 불러들이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3,000원짜리 치킨값 차이에서 시작해서 플랫폼 경제의 거대한 구조와 각자의 생존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오래된 격언이 2025년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현실에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말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무료 배달 버튼의 편리함이 사실은 이웃가게 사장님의 눈물과 결국 내 지갑 속 물가 상승으로 돌아온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자료들은 결국 당신의 현명한 소비가 이 기형적인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동장치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편리함의 대가에 대해 알게 된 오늘 저녁, 당신의 다음 주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